것으로도 참가가 가능해요. 자유롭게 그 리그에 진입할 수 있는, 즉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수의 현금 트레이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잉여 선수, 남는 선수에 대한 다른 팀의 대여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이러한 특징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문화적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그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있는 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동 거리가 짧고,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문화적 이질,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국가들 입장에 봤을 때 초국가적인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유럽연합이 독립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갖춤으로 인해서 하나의 큰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형 리그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북미형 같은 경우는 그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 간 이동이 일단 쉽지가 않고, 따라서 그 국내 리그만 허용이 가능한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이런 개방형과 폐쇄형 리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 리그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폐쇄형 리그에 반해 지역에 대한 독점권 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팀이 존재할 수 있고, 기존 팀 외에도 다른 팀이 리그에 등록만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승강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런던 및 주변에 런던 순환도로를 통해서 5개의 프리미어 리그의 팀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연구도시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유롭게 많은 팀들이 그 안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한 승강제도는 팬들의 관심과 열기 속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간다거나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가는, 즉 강등과 이 승급이 둘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경기들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어지면 당연하게 팬 수요도 감소가 되어지고 그 구단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스폰서에 대한 계약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겠죠.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2부 리그에서 1위 리그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팬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되고 입장 수익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방송 수익이나 사업 수익, 광고 수익도 따라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도, 구단 매출액도 증가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폐쇄형 리그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패배가 존재를 합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그 폐쇄형 그 리그로 구성되어져 있죠. 북미형 리그이기 때문에. 자, 어차피 그 리그에서 하위 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더 져서 순위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시즌에 우선수를 지명권, 우선수에 대한 드래프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방형 리그 내에선 그러한 형태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단의 투자 유인이 향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등한 팀들은 당연히 전력을 강화시켜서 승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승급한 이 팀들도 이 승급에 대한 일부 리그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경기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인, 즉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투자 유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기의 승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우선수에 대한 채용 유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로 일부 리그의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북미형, 즉 폐쇄형 리그에선 일부 리그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희소성이 존재를 하지만, 이 개방형 리그에선 희소성에 대한 그 가치가 감소가 되어지게 돼 있죠.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희소성에 의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경제적 지대를 줄일 수 있다. 즉 경제적 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보다도 훨씬 더 초과해서 수익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지대이고, 개방형 리그에선 이러한 경제적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형 같은 경우는 팀 수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진입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증가가 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을 헐값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너희들이 지방 전부가 우리 팀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지원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연고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라고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경기장의 시설료를 우리가 싸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고 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개방형 리그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를 하지 않죠. 그 지역에 대해서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을 개설을 하고 리그에 등록만 하면 그 리그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지대를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승강제도가 이러한 경제적 지대를 감소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팀은 우리가 승강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기력을 상실하게 되면 하위 리그로 떨어지게 되고 내가 경기력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상위 리그로 승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경기력이나 전력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의 팀들이 전력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 의해서 굉장히 전력 균형이 잘 되어져 있고 일부 리그에 속할 경우에 아주 보다 많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또 이런 전력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형 리그에도 이러한 개방형 리그에도 폐쇄형 리그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이나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재정적 어려움의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의 수익을 기대해서 구단주가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다가오는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구단의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부 리그에 강등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우선수를 채용을 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수에 대한 채용의 깊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단주가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하고 많은 투자 자금이 소요가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금난에 봉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일부 리그 최상위 팀들한테는 이 승강 제도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위나 2위 팀들이 그 2부 리그로 강등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설사 강등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승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승강 제도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승강 제도는 선수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다면 이 승강 제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 승격한 팀들은 전력을 더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수를 많이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등된 팀들은 이 우선수에 대한 그 연봉에 대한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스타 선수를 방출을 해서 바로 승격한 팀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더욱더 이런 승강 제도의 효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4장 리그와 구단의 수입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의 파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목표,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 이익 극대화가 있고 사회가 강제한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리빙 컴퍼니라고 이미 전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것이 바로 그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은 생존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리그나 구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져야만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선수의 채용이라던가 구단 운영 비용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구단 운영 수익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입장 수익이 존재를 하고 방송권 수익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경기장 관련 임대 수입이라던가 이런 관련 수입이 존재를 하고 지적 재산권도 환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네이밍 라이츠를 통해서 또 다른 후원금에 대한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이 이외에 광고 수익이라던가 그리고 사업 수익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다. 특히나 한국 스포츠 리그에서는 이 광고 수익과 사업 수익이 입장료나 방송권이나 경기장 관련 임대 수입이나 직접 재산권 판매 수익보다
훨씬 월등하게 크게 매출액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이밍라이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그 키움 히어로즈, 그 넥센 히어로즈에서 2019년도에 키움 증권으로 네이밍 스폰서를 바꿔서 그 기업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후원금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네이밍라이츠 계약을 맺고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모든 구단들이 지배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운영이 되어지는 형태이지만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우리 담배한테 네이밍라이츠 계약을 맺었죠. 우리 담배와. 그래서 우리 히어로즈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네이밍 스폰서 없이 운영이 그냥 서울 히어로즈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넥센하고 계약을 네이밍라이츠 계약을 맺고 2018년도까지 넥센 히어로즈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19년도에 키움증권 어마어마하게 크죠. 넥센 타이어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과 같이 네이밍라이츠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후원금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지원받는다라고 해요. 따라서 큰 후원금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드레프 같은 경우는 이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관중이라던가 보조금 그리고 스폰서 지역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확충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SSL 모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 방송이라던가 기업, 상품 판매라거나 시장의 확대 그리고 시장을 더 국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모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형태로 수익을 현재 이익 극대화 모델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MMG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구단 수익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입장 수익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티켓팅의 입장 수입은 구단의 중요한 소득원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수익 중에 하나예요. 자, 관중이 많아야 TV나 중계방송도 관심이 증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관중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 수입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입장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팀의 인기도가 상승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팀의 인기도에 따라서 TV 방송 중계권 수익이라던가 그리고 스폰서 수익, 광고 수익, 사업 수익도 동반으로 상승되어지기 때문에 입장 수익의 증가는 전체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럽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입장 수입이 감소되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에 있는 유럽 축구에 있는 구단들이 입장 수입의 오픈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수익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팀의 인기도가 하락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입장 수입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연구자 같은 경우는 입장 수입의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TV나 방송 중계료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직접 수요의 감소에 의해서 간접 수요의 증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확실히 검증이 되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아래에 있는 말이 더욱더 맞는 말에 해당되어지겠죠. 경기장 팬이 증가를 하게 되면 TV 중계 방송에 관심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팀 매출액도 상승을 하게 되고 리그에 대한 그 수익도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설명력 있고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받아들여지네요. 자,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수익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입장료 수익이 51%, 방송 중계권 수익이 한 23%, 스폰서 수익이 한 26% 정도에 해당되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 수익이나 사업 수익이 50% 이상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50%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 모기업의 지배기업의 지원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의 입장에서 광고 선전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 광고 선전비에 해당되어진 거에 따라서 그만큼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야구 팀을 통해서 어떤 광고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충분히 올리고 있다라고 그 지배기업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배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하고의 그 거래에 비해서 지배기업하고의 계약 단가가 광고 계약 단가가 훨씬 더 크다. 뭐 그런 것들은 역시 지원금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권 수익은 그 리그의 인기들을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방송권 수익으로 수조 원대를 계약을 한다는 걸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만큼 국제올림픽 자체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내셔널 풋볼 리그도 어마어마한 방송권 수익을 얻고 있어요. 2023년도서부터 3년간 계약을 맺은 한국 프로야구의 방송권 단가가 540억 원 정도의 계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KBS, MBC, SBS가 그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제가 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축구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단가인 250억 원의 계약이 체결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프로축구에 비해서 훨씬 인기가 높은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였겠지만,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9개 우리가 회전수가 있잖아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라운드 중간 사이에 광고를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이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도 분명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유럽의 이 일부 축구리그 같은 경우는 방송 중계를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경기장에 관중수가 차여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빈 좌석이 그대로 방송에 오픈되어져서 공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입장 수입이 감소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피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축구 경기의 특성상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광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역시 가지고 있고, 그 NBA나 NFL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방송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 방식을 다르게 구성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장 시설 수입도 우리가 무시 못할 수입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지게 되죠. 매점이라거나 주차장, 시설 임대와 같은, 경기장 임대와 같은 수익도 큰 부분이 차지하고, 당연히 그 관중들이 고각 차 있어야 매점의 수익도 올라갈 것이고 주차장이나 시설 임대에 대한 이익도 상승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중 수에 따라 그 증가 감소가 좌우되어질 수밖에 없는 수익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관중수가 증가를 해야,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꽉 차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입장 수익도 증가를 하는 것이고 중계권 수익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경기장 시설과 관련되어진 수입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리그의 인기, 팀의 인기가 높아야 수익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리그나 그 팀의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선수, 스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장을 관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인 특별 지정석을 이제 우리가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50만 달러짜리의 20개의 특별 지정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밍 라이츠의 효시는 리치 프라덕 INC가 리치 프라덕 회사가 버팔로 돌핀스 경기장을 25년간 150만 달러에 계약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네이밍 라이츠의 효시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경기장 같은 경우도 네이밍 라이츠 또는 뭐 여러 가지 스타디움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같은 경우도 많은 KT나 이런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그 경기장에 자기의 기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네이밍 스폰서와 네이밍 라이츠 계약을 맺고 자기의 구단의 이름을 그 기업의 네이밍 라이츠를 맺은 기업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좀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큰 수익의 하나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것, 즉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판매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예컨대 NBA, MLB, NFL과 같이 하나의 특정한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라이선싱에 의해서 스폰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10년 전에 NFL 같은 경우는 32억 달러, NBA 같은 경우는 26억 5천만 달러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